오늘은 우리가 평행 우주에 살고 있느냐 이걸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과학이란 대체 어떤 건지 이런 걸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마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한마디는 이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저게 아마 잡스가 다시 돌아와서 뭔가 이노베이션을 하면서 뭐 이제 했던 얘기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은 좀 살짝 미쳐보는 것도.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평행 우주, 다중 우주 이야기들은 여기 이제 후반부에 나올 거고, 그 앞부분에서는 과학이란 게 대체 뭐냐, 과학에서 사람들이 이제 추구해 왔던 게 어떤 거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나갈 거예요. 추천 도서를 뭐 쭉 써봤는데,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는 뭐 읽어들 보셨나요? 읽어봤다. 네. 이게 괜찮은 번역본이 없어서 뭐 다들 번역서를 보느니 원서를 보겠다 하고 원서를 봤다가 더 어려워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어쨌든 뭐 최근에 이게 지금 다시 뭐 재번역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나왔죠 아마. 새로 번역한 거는 아마 훨씬 읽기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좀 오래된 책인데 뭐 이것도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기술이 돼서 쉽게 과학이란 뭔지 그 과학 철학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거고, 홍성욱 교수님이 쓴 과학은 얼마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책도 과학으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 이상욱, 홍성욱, 뭐 장대기 이런 분들이 쓴 건데 한국에서 과학 철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된 책이에요. 이것도 뭐 재미있는 책이고, 와인버그 최종 이론의 꿈은 뭐 오늘 수업 때 뭐 좀 자주 등장하는 책인데 뭐 어떤 내용인지는 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제가 처음 번역한 책이라서 이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쓱 보면은 좀 부끄러운 게 있어요, 솔직히. 뭐 그 번역을 할 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지만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2007년에 번역을 한 거라서 좀 약간 쑥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읽다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냐 싶은 게 보이더라도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서스킨트 우주의 풍경은 저번에 우리 그 끈이론 강연하셨던 김나구 교수님이 번역한 책인데, 지금 시중에 뭐 평행 우주, 다중 우주 관련해서 책들이 뭐 꽤 나와 있어요. 꽤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중에 거의 원조에 해당하는 책이에요, 이게. 이분이 나름 그쪽에 그 좀 원조격에 해당하는 일을 했고, 뭐 나중에 보겠지만, 뭐 그러니까 정말 저자가 원조이기도 하지만은 이 내용 자체도 이제 그 원조가 했던 일들이 잘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문제의식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뭐 평행 우주나 다중 우주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건 뭐 보거나 말거나 상관없는데 이 책은 꼭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 책이 서스킨트가 대중서로 처음 쓴 책이에요, 이게 우주의 풍경이. 그래서 보면은 좀 전체적인 일관성이나 책의 완성도가 아주 높진 않아요. 아주 높진 않은데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약간 읽기가 조금 이렇게 뭐 가다가 좀 흐름이 약간 끊긴다든지 이런 건 있지만은 그래도 내용이 워낙 뭐 괜찮아서 적극 추천한 책이고,
그다음 호킹이 뭐 동료하고 함께 쓴 게 위대한 설계가 있는데 이게 그 시간의 역사를 말하자면 업데이트한 책이에요. 시간의 역사는 90년대 중반에 나왔죠, 그죠? 그리고 개정판을 낸 것도 96년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주론 수업하는 걸 들었으면은 아시겠지만 98년에 가속 팽창이 나왔고, 그리고 97년에 그 끈이론에서 말다세나 추론이 나왔고,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뭐 가장 중요한 과학적 성과를 꼽으라면 제 생각엔 그 두 개인 것 같은데, 말다세나 추론이 나온 거하고 가속 팽창 발견한 거하고, 그 내용들이 우주 역사에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여전히 이제 20세기의 그 우주론이라 21세기에 W맵이 올라가서 CMB를 보고 이렇게 막 프리시전 데이터를 낸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역사를 보면 여전히 우주의 나이가 100억 년에서 200억 년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위대한 설계는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업데이트가 돼 있어서 시간의 역사의 이제 21세기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그 우주의 풍경하고 좀 조응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도 이 얘기가 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미치오카쿠 평행우주 뭐 재미삼아 읽어볼 만한 책이고, 브라이언 그린 멀티 유니버스는 그린의 명성에 비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제목부터 멀티 유니버스라는 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장면이 좀 안 좋은 건데, 뭐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지금 그 최근에 나온 게 태그 마크에서 나온 매스메리컬 유니버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이 양반이 이제 이쪽으로 일을 하는 전문가예요, 태그 마크가. 이 책이 올해 봄인가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번역하려고 붙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에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시중에서 보게 되면은, 아, 우리 교수님이 한겨울 동안에 참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그런 측은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이 책은 그 제가 뭐 아직 이렇게 세세하게 읽어본 건 아닌데, 우주론 전반을 굉장히 이렇게 잘 아우르면서 그 와중에 이 멀티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좀, 그러니까 현대물리 전반을 뭐 양자역학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좀 집대성한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관심은 개인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건 또 번역을 해봐야 또 아는 문제고. 그래서 우선 입자가속기와 과학전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 텐데, 1980년대 미국에서 이제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런 입자가속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슈퍼컨덕팅 슈퍼컬라이더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영어로 줄여서 이걸 SSC라고 불러요. SSC. 그러니까 지금 LHC는 그거는 뭐 우리가 저기 초반에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슈퍼컨덕팅이에요. 그거도 니오브 티타늄 케이블 깔고 그거를 이제 초전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액체 헬륨을 뭐 어마어마한 양을 써가지고 1.9 켈빈까지 냉각시켜서 실험한다 그랬죠. 그 원조에 해당하는 그 입자가속기 디자인이 이거예요. 슈퍼컨덕팅 슈퍼컬라이더. 그래서 여기 이제 슈퍼컨덕팅이란 말이 명시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부지가 여기 부지 그림인데, 여기 댈러스죠. 여기 댈러스 텍사스주의 댈러스 근처. 이게 스펙을 보면 둘레 87kg짜리예요, 이게. LHC가 27kg인데 거의 한 3배 이상 되는 사이즈로 만들려고 했고, 그 빔 충돌 에너지가 LHC는 원래 설계된 게 14 테라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7
6테라, 7테라 이렇게 해서 14였는데 얘는 설계된 게 40태브였어. 40태브. 20 해가지고 40을 맞추는 그거였고, 그때 80년대 중반 비용으로 대략 8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지금 액수로 환산한 게 아니라 80년대 중반에 대략 한 10조 원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그래서 한 2조 원 정도 쏟아붓고 공사를 하다 중단됐어요, 이게. 근데 요게 그러니까 만약에 완공이 됐으면은 99년 요때쯤에 완공이 되고 대략 2000년부터 데이터를 받기 시작을 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원래 계획대로 됐으면. 그러면 LHC가 2009년, 2008년에 가동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뭐 사고도 나고 뭐 그러기도 했지만은 대략 LHC보다 한 10년 정도 빨리 고에너지 충돌 실험으로 이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던 예정대로 됐으면.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87km의 사이즈에서 슈퍼컨덕팅을 한다. 굉장히 대담한 계획이었어요, 정말 생각해 보면. 지금도 LHC도 27km짜리를 그거 지금 전부 다 슈퍼컨덕티비티를 유지한다고 그 고생인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도 어마어마해서 다 처리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그리딩하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80년대 중반에 지금 87km짜리를 그걸 다 슈퍼컨덕티비티를 유지하고 뭐 나오는 데이터도 뭐 장난이 아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처리했을지, 그 당시에 컴퓨터로 80년대면은 뭐 XT, H도 나오기 전인데 XT 가지고 막 했을 것 같은데. 참 미국이 정말 놀라운 나라지, 이런 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LHC예요. 서울에서 LHC 27km를 만들면 이 정도 돼요. 근데 87km면 이 정도 됩니다. 서울시 다 들어가요, 그냥. 정말 무지막지한 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지금 프로포절 낸 게 둘레 100km짜리 뭐 그런 것도 뭐 이제 뭐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87km면 또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지하철 2호선 있죠, 을지로 순환선. 그게 총 연장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몇 킬로일 것 같아요? 네? 요게 다 해서 50km가 안 돼요. 45k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하철 2호선의 한 2배 정도 되는 가속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터널을 한 20몇 킬로 파다가 2조 원 때려놓고 건물 짓고 터널 파다가 이제 중단이 됩니다, 이게. 93년에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무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부시 행정부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적극적이었고, 그 부시가, 그 아버지 부시가 텍사스 출신이었잖아, 또. 그래서 부지가 왜 텍사스로 갔냐, 이거 가지고도 또 좀 뭐 말이 많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그러니까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때 미국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무역 적자하고 재정 적자.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다 자른다. 이제 그거를 정권이 교체된 걸 실감나게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커팅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희생자가 된 LHC가. 그래서 이게 그 부지가 버려진 부지인데, 이 부지를 어떻게 쓸 거냐 가지고 이제 중단됐으니까, 이게 그냥 한순간에 중단이 된 게 아니고, 계속 이게 의회에서 뭐 하원에서 저기 중단하자 그러면 다시 상원에서 부결시키고,
부침이 계속 있었어요. 왜 저런데 쓸데없는데 돈 쓰냐 막 이러면 또 저기 그 입자물 리한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뭐 그러면서 또 가서 로비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공방이 굉장히 많다가 이제 93년에 최종적으로 이제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된 건데 그때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조 원 정도 들어갔고 터널도 뭐 20km 정도 판 상황이었고 건물도 몇 개 지어놓고 그래서 이거 지금 그럼 어떡하냐 이거를 그래서 나왔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 지하 터널에 버섯을 심어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 2조 원짜리 자연학습장 그 생각해보면 참 우리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좀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실제로 활용한 사례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런 영화를 찍었어요. 유니버설 솔저 99년에 이게 몇 편인지 모르는데 더 리턴이라는 부제가 붙은 유니버설 솔저를 여기 LACC 버려진 부지에서 찍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렵에 와인버그가 최종 이론의 꿈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게 원제가 이거 Dreams of a Final Theory고 이게 제 번역한 한국어 표지고 이때 제가 그 번역을 하면서 출판사에서 그 영감님을 인터뷰를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텍사스 가서 그 인터뷰하면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영감님 당뇨가 있으셔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그 33년생이니까 지금은 뭐 80이 넘었죠. 근데 이 책에 보면은 그 서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Great Intellectual Adventure고 뭐 Final Laws of Nature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SSC에 대한 책이 아니다. 이렇게 썼는데 결국은 사실은 책 보면 뭐 쭉쭉 해놓고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SSC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입자 가속기를 왜 우리가 만들어야 되냐 이거를 이제 설득하려고 쓴 대중서인데 근데 그 본문을 보면 그게 그렇게 천박하진 않아요. 천박하지가 않고 이 말들 다 맞아요. 사실은 이 말들 다 맞는데 이 문장이 100% 옳지는 않아요. 이러하기 때문에 SSC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보면은 우리가 기초과학을 하는 어떤 문명사적인 의의가 뭐냐 이거를 그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해하는지 그 얘기라서 굉장히 들을만해요. 들을만하고 지금도 뭐 와인버그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 거의 뭐 최고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고 와인버그가 문장이 되게 좋아요. 영어 문장이 비단결이야 비단결. 제가 그 비단결 같은 문장을 사실 잘 옮기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문장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저 책이 93년에 나왔는데 저 책이 나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그게 폐기가 됐어요. SSC가 의회에서. 그런데 이게 그렇게 폐기만 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 과학 전쟁이라고 하는 게 촉발이 됐는데 이때 이 SSC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반대했지만 물리학계 내에서도 고체 물리하는 사람들은 또 되게 반대 많이 했어요. 왜 너네만 돈 다 가져가려고 그러냐. 다른데 굶어 죽으란 말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그때 아무튼 나왔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이 SSC나 그때 레이건이 구상했던 그 스타워즈 계획, 그 전략 방위 구상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시우프 무슨 뭐 전략 핵잠수함 뭐 무슨 계획인데 이게 그러니까 대형 군사 프로젝트 이런 거 하고 엮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이제 빅사이언스다 이게 군산복합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빅사이언스인데 SSC도 그 빅사이언스의 하나고 이런 거 도대체 뭐하러 하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스타워즈 계획은 뭐냐면은 이게 우주에서 이렇게 적국에서 대륙간 탄도탄을 쏘면 이게 대륙
정치권을 벗어나가지고 정치권 올라갔다 다시 재진입하잖아요. 그러면은 재진입하기 전에 정치권에서 그 적국의 미사일을 레이저로 공격해서, 그러니까 그 위성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정말로 스타워즈. 위성이 그거를 이렇게 파괴시키는 계획이에요. 그 레이건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계획이라고 나중에 이제 뭐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뭐 돈이 정말로 저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걸로 추정이 됐던 그런 계획이었고, 뭐 이거 사실 무산이 되고, 이 전략 방위 구상이 무산되고 나서 나온 게 뭐냐면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그 미사일 디펜스 MD.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적국의 대륙간 탄도탄을 요격하는 게 그렇게 뭐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땅에서 이거 미사일 쏘아가지고 날아오는 미사일 맞추자, 이제 이런 계획이 MD인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거랑 똑같지 않는 얘기 SSC가. 근데 사실 비용을 따져보면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작아요. 사실은 이게 뭐 10조라는 돈이 굉장히 그 자체도 큰 돈이지만은 다른 데 들어간 돈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것 때문에 그 과학이라는 게 뭐냐, 이걸 둘러싸고 이제 상당히 논쟁이 크게 한번 벌어지는데, 90년대 중반에 요거 SSC가 폐기되고 난 다음에 90년대 중후반이죠. 그때 이제 이런 논란들이 벌어져요. 그게 그 과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가지고 이 과학자 그룹들하고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하고 이제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 논쟁이 쭉 진행이 돼요. 그거를 과학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구성주의자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사회나 문화가 과학의 인식론이나 진리 발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학이 별거 아니다, 과학이 특별한 지위를 가진 학문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룹이고, 현업과학자들은 이제 과학은 특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의 실제를 부인할 수 없다. 뭐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그 싸우게 되는데, 그 촉발된 뭐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이거 SSC가 폐기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왜 이때 과학 전쟁이 벌어졌느냐 원인을 놓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SSC가 폐기돼서 분기탱천한 일부 물리학자들이 어제 저기 대학원 세미나에서 나온 단어를 쓰자면 탐욕스러운 물리학자들이 SSC가 폐기되니까 열받아서 분에 못 이겨서 좀 오버짓을 했다. 오버짓을 하니까 그거를 보다 못한 그 이제 사회 구성론자나 이제 과학 철학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다, 과학 전쟁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 와중에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과학의 본질을 놓고 과학자와 비과학자 그룹들이 대논쟁을 벌인, 이걸 이제 과학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구성주의 쪽에는 뭐 이런 분들인데, 이렇게 핵심적인 논리가 사회나 문화가 과학의 인식론의 진리 발견에 영향을 미친다. 뭐 그리고 법칙이나 이론이 실험 데이터만으로 결정이 되지 않고, 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을 받아들이면 제 두 번째 문장이 이제 뭐 이해가 되죠. 그 과학자들은 이제 이런 걸 싫어하는 거지, 좀. 그러니까 어차피 과학을 하는 사람도 사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나 문화가 영향을 전혀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과학적인 진리를 밝히는데 그게 진리의 내용을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 입장인데, 어쨌든 이제 이쪽 그룹에 있던 사람들의 뭐 입장들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 페미니즘 과학도 뭐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일선 과학자들은 사실 별로 이렇게 과학의 인식론이니 뭐 과학 철학이 이런 거 사실 별로 고민 안 하거든요. 관심도 없는데 옆에서 자꾸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좀 분기탱천했지. 그래서
반박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논쟁을 시작한 과학적으로 해서 논쟁을 시작한 사람이 뭐 이분하고 와인버그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생물학자인데 과학의 비자연적 본성.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이게 뭔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감이 오죠. 그러니까 과학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비자연적이고 반직관적이다. 그 와인버그의 최종 이론의 꿈이, 그러니까 과학 전쟁을 촉발하게 된 하나의 그러니까 시작점에 있었던 책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학자 그룹에서는 주로 얘기하는 것이 이게 객관적 진리의 실제. 그러니까 우리 인식과 무관하게 어떤 우리 자연의 질서가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우리의 사고와 무관하게 그냥 존재한다. 그걸 이제 실제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지금 뭐 사회 구성론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대립이 세워지기도 해요. 과학자들은 실제론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 편인데,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이게 대립 구도가 좀 잘못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론을 펴기도 하고, 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전쟁이 이제 뭐 어떻게 치달았냐면, 이제 뭐 이런 뭐 잡지 같은 거 이제 출간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사회 구성주의 쪽에서 만든 거지. 과학적 진리의 사회성.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정치 이론이나 과학 이론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거예요. 사회 이론이나 이런 거하고. 그러니까 너무 너네 그렇게 좀 이상한 거 한다고 잘난 척 하지 마라, 이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분들이 뭐 고등 미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과학 사회가 정면 공격하면서 너네는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무식한 것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러다가 이제 뭐 탁해도겠죠. 여기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96년에 소셜 텍스트라는 거를 만들면서 여기 앤드류 로스라는 사람이 편집장을 하면서 이제 과학 전쟁이나 제어로 출간하는데 특집 비슷하게 이걸 뭐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를 반론을 전개하면서 이제 소칼이라는 사람의 글을 하나 실어요. 여기다가 소셜 텍스트에다가. 소칼은 이제 그 이론 물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소셜 텍스트는 보면은 고등 미신에 대한 반론, 그러니까 여기 과학의 사회학을 공격했던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하려고 만든 소셜 텍스트에 소칼이 글을 실은 거니까 그 내용이 이제 짐작이 가죠. 그러니까 사회 구성론자의 편에서 글을 쓴 거야. 그쪽을 옹호하면서 글을 썼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사기라는 게 드러나요. 사기. 그게 그 과학 전쟁에서 아주 정점에 해당하는 아주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칼이 소셜 텍스트에 쓴 글의 제목이 이거예요. 굉장히 경계선 넘나들기, 양자 중력의 변형적인 해석학을 위해, 뭐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주장은 뭐냐면, 이 양자 중력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보면은 그러니까 사회 구성론자들의 주장이 맞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식의 논의를 썼는데, 근데 이게 양자 중력이 포스트 모던 과학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소셜 텍스트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과학 전쟁이란 재화에 실었는데, 나중에 소칼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 다 내가 일부러 날조한 거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 소칼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은, 너네가 과학자를 비난하는 너네가 얼마나 과학에 대해서 모르는지를 내가 증명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썼다. 내가 그냥 여기 양자 중력과 관련된 말도 안 되는 몇 마디 말을 조합해가지고 그냥 대충 짜게 깨서 보냈더니, 너네는 별로 검토도 안 하고 이게 맞는 말인 줄 알고 실어주지 않느냐, 이 바보들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가 제대로 과학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너네가 정말로 과학을 알았다면 이거를 너네가 실어줄 리가 없는데 이거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실어준 걸로 봐서는 평소에 너네가 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얼마나 참 어이없는 짓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일부러 날조해가지고 글을 실은 거는 굉장히 이거는 학자적 양심과 뭐 좀 인간으로서의 어떤 뭐 양심에 좀 걸리는 거잖아요. 저 윤리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죠? 굉장히 그 시끌시끌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이 나니까 이제 그 과학자 그룹은 신이 난 거야. 아주 뭐 통쾌한 거죠. 통쾌하면서 뭐 와인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소카를 옹호하는 소카리 꼭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거 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 노턴 와이즈라고 뭐 이분은 이제 과학사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뭐 반론을 게재하고 여기서 와이즈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존재론적인 반실제주의하고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 구성주의자들, 과학적 내용이나 과학적 진리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객관적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서 그 상대적인 차이가 인식론적인 상대주의가 생기는 거지 존재론적인 어떤 실제론을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비판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나름 생각해 볼 여지는 좀 있어. 그러니까 대립전선이 아예 좀 이렇게 대립구도가 약간 홍구적인 면도 없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와이즈가 이렇게 뭐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97년에는 와이즈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이제 그 교수로 추천돼가지고 임용 심사를 받는데 결국은 안 돼요. 결국은 안 됐는데 요거를 안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뒤에서 와인버그가 이제 압력을 넣어가지고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사람들은 또 난리가 난 거지. 아니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코지하면 되느냐? 뭐 보면 뭐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나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와이즈 사건도 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잠깐 나왔는데 이게 자연의 법칙이나 과학적 진리가 객관적인 실체로 그냥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와 무관하게 그냥 존재한다. 요게 실제론인데 그러니까 현직 과학자들은 대체로 이제 이거를 거의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어떤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은 과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객관적인 실체가 있고 어떤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성립을 해야 과학이라는 것이 가능한데 그 밑바탕이 되는 어떤 뭐 전제 비슷한 거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회 구성론자들이 물론 굉장히 이제 관념주의적인 사람들은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좀 세련된 사회 구성론 쪽의 사람들이 뭐 이거를 사실은 또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그 실제론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이제 그러진 않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과학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사조들이 뭐 기계론, 칸트주의, 실증주의, 뭐 상대주의, 사회 구성주의, 그러니까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여기 이제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식론적인 상대주의지. 이제 그 입장에 따라서 이 가치가 과학적 진리나 내용이 이제 달라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상대성 이론하고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사실은. 말이 비슷해가지고 혹시 상대성 이론하고 상대주의가 같은 게 아니냐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진 않아요. 과학 전쟁이 남긴 것은 그 옛날에 그 스노가 얘기했던 두 문화가 한번 크게 이렇게 충돌을 했던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인 상처도 많이 나왔고 소칼의 사기 사건 같은 거는 정말 이거는
갈 때까지 간 거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과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 성찰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 사회나 문화가 과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뭐 과학의 객관성 이런 거를 이제 사실 돌아볼 계기가 됐는데, 근데 솔직히 과학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자기 리서치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있긴 해야 돼요, 사실은. 자기가 하는 과학 활동이 대체 어떤 맥락을 가지는지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도 좀 문제긴 해요. 뭐 상대주의와 실제주의.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여전히 좀 부정적이고 이런 뭐 상대주의나 이런 데 대해서 한국에서는 뭐 이런 비슷한 논의는 뭐 한 번 이렇게 그 서울대 오세정 교수님하고 누구지? 어떤 교수님하고 뭐 두 분 대담한 게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뭐 이렇게 의미 있는 논의는 별로 없었고, 그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왜 그런 얘기하죠. 자기는 이렇게 화강암이 아니고 대리석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 상을 나는 그냥 끄집어냈을 뿐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없는 걸 창조했다기보다도 발견에 가까운 거잖아요. 과학자들은 그걸 좋아해. 디스커버했다는 거를. 그래서 장하석 교수가 온도계 철학 제목이 인벤팅 템퍼러처거든, 원제가. 그러니까 인벤트했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쪽에 과학 철학 쪽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과학적 능력이 구성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시각을 잘 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인벤트했다는 게. 과학자들은 절대로 인벤트했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숨겨져 있던 어떤 본질을 이렇게 밝혀냈다라고 하지, 없던 걸 만들어냈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전히 뭐 해결이 되거나 그렇진 않고, 사실은 인벤팅 템퍼러처라는 제목 자체는 굉장히 도발적인, 저는 그 원제를 보고, 우와, 이거는 참, 정말 도발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란 게 대체 뭐냐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과학이 뭔지에 대해서는 뭐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쭉 해온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뭐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일 이제 과학에 대해서 가장 쉽게 가질 수 있는, 과학이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이루어지는 활동을 과학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뭐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고 가장 또 손쉽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 논리가 이제 귀납주의라는 거예요. 귀납주의. 이건 경험주의죠, 경험주의.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도출되고 축적된 지식 체계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재미로 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갈릴레오가 목성에 관측한 거라든지, 브라의 케플러 법칙, 흑체 복사, 아주 대표적인, 허블이 우주 팽창을 관측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힉스 입자를 발견한 것도 그렇고, 사실은 다 이렇게 경험적 관찰에서 지식을 얻은 거, 그게 쌓여서 과학이 되는 건데,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그냥 경험과학이고 기납주의로 성립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귀납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귀납주의 방법을 쓰는 게 정당한지, 이런 문제도 사실 있지만은 그 복잡한 건 넘어가고, 대표적인 경험 법칙 중에 하나가 케플러 행성 3법칙이죠, 그죠? 이거는 진짜 관측 데이터를 충실하게 봐가지고 거기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냥 룰을 끄집어낸 거야, 그냥. 귀납적 과학이라고 했을 때 가장 전형적인 사례. 제가 1학기 수업을 들은 분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케플러는 원래 플라톤주의자라서
행성 궤도는 원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런데 알고 보니까 화성 궤도는 원에서 벗어난 정도가 5%도 안 돼요. 그 이심률이. 5%도 안 되는 오차를 가지고 자기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스승의 데이터를 철석같이 믿고 자기의 그 플라톤주의자로서 신념까지 버리면서 정말로 데이터에 충실해서 이 타원 궤도를 알아낸 경험주의의 가장 기념비적인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양자역학을 태동했다고 할 수 있는,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는 흑체 복사. 이것도 흑체 복사 곡선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론 고전역학의 예측하고 실제 관측 결과가 이렇게 맞지 않아서 관측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플랑크가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꼼수를 좀 부려서 이런 정확한 플랑크 공식을 얻어낸 거죠. 이것도 사실은 경험에서 나오는 데이터로 촉발이 돼서 과학이 발전하게 된, 그래서 과학혁명까지 이끌게 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험주의 한 극단으로 간 게 이제 마흐주의라고 했어요. 에른스트 마흐가,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경험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이론적 원술은 과학에 수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부 세계에 대한 감각 경험과 측정을 중시한 거죠. 눈에 안 보면 안 믿겠다는 거야. 경험주의 아주 극단으로 달린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활동했던 데가 세기말 비엔나 그 시절이에요.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갈 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것도 같지만, 근데 실제 과학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실증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양반은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나 원자론, 특히 이제 원자론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았어요. 원자론이 받아들여진 게, 현대적인 원자론이라는 게 1803년이고 돌톤이 들고 나온 게.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원자론을 가지고 기체 분자 운동론이니 통계 역학이니 이런 걸 쭉 만든 게, 연력학적 현상들을 통계학으로 쭉 설명을 한 게 이제 맥스웰, 볼츠만 이런 사람들이 19세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쪽의 위세가 워낙 대단해가지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뭐하라냐, 그거는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다가 원자론이 이게 맞구나라고 인정을 받은 게 이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브라운 운동에 관한 논문을 써서 그게 검증이 되고 나서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전통이 굉장히 사실은 강하고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마흐주의의 영향이 또 어디도 남아 있냐면, 이제 상대성 이론에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그 논문 쓴 거 보면은 이제 상대성 이론이 어떤 건지 그걸 설명하는데 보면은 시계, 이런 게 많이 등장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마흐주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한때 아인슈타인이 스스로 이제 나는 마흐의 학생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아니라고 하게 됐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그 등가 원리, 관성력과 중력이 같다는 거, 그거를 발견을 할 때도 마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서도 보면은 그 하이젠베르크가 처음에 행렬역학을 만들 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여러분이 양자역학 교과서나 이런 걸 보면은 양자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측 가능한 물리량이에요. 관측 가능한 물리량이 거기에 상응하는 수학적인 오퍼레이터가 있다. 오퍼레이터가 있고 관측 가능한 물리량, 그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게 행렬역학의 핵심이거든요. 그 기본적인 구도가, 그러니까 관측 가능한 물리량만을 그걸 중심에 놓고 기술을 하는 것이 마흐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납주의는 당연히 이건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모아야 이게 일반화된 법칙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n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무한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명제가 이게 과학 법칙이냐? 우리 살아 생전에 수백만 번 태양이 동쪽에서
뜨긴 뜨는데 그럼 이건 그럼 과학 법칙이 되느냐? 도대체 몇 번을 봐야 되느냐라는 거지. 그럼 태양의 수명이 유한하면은 태양의 수명이 50억 년 정도 남아있는데 50억 년 지나서 태양이 없어지고 동쪽에서 태양이 안 뜰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유명한 그 이제 버트란드 러셀이 예를 든 게 이제 러셀의 칠면조지. 이게 그 칠면조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 똑똑한 칠면조가 있었어. 자기 주인이 아침 9시마다 밥을 주거든. 그래서 이 칠면조가 귀납치를 한 거예요. 아침 9시마다 나는 밥을 먹는다. 이게 법칙으로 만든 거야. 법칙으로 만들었는데 크리스마스 아침에는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칼이 날아온 거죠. 잡아먹게 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귀납의 한계라는 거지. 이론에 반하는 실험이 즉각적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 몇 가지 예를 들겠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입자, 그러니까 톰슨하고 발트 카우프만하고 이 사람들이 전자 음극선을 같이 연구했는데 오히려 이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음극선에 대한 데이터가 좋았어요. 그런데 카우프만은 이제 마후주의, 실증주의 쪽에 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걸로 뭔가 그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뭐 전자라는 입자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지. 근데 톰슨은 거기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 음극선의 정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어떤 입자, 모든 원자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음의 전기를 가진 입자라고 하는 바람에 그다음에 톰슨이 그러니까 새로운 입자를 발견한 공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관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얻는 지식이 그게 그냥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편견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게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에요. Theory Readiness Observation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헨슨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그 프레임 이런 거 없이 사물을 본다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관찰이 항상 모든 사람한테 객관적이지가 않고 관찰 자체가 어떤 이론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론이 관찰과 실험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런 어떤 선입견이나 틀이 없이 정말로 백지 상태에서 뭘 본다라는 말 자체가 일단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 말이 맞다면은.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이 관찰이 그 이론 의존성 할 때 등장하는 자주 나오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그 할머니의 모습, 이게 코고 턱이고 할머니의 모습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 이게 그 젊은 여자 고개를 돌리고 있는 이게 턱이고 코고 이제 이렇게 관찰이 항상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 그림도 이제 이 그림만 놓고 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어떤 뿔 달린 포유동물로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그림에서 보면 이거는 조류죠. 조류의 일종인 거죠. 그러니까 얘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주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도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첫 번째 그 검증하게 된 게 이거죠. 태양 때문에 별빛이 휘는 거. 여기 1.74초인데 이걸 1919년에 에딩턴이 이렇게 그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탐사를 가가지고 5월 29일 일식 때 이거를 측정을 했는데 이제 두 팀이 갔어요. 두 팀이 프린시페로 가고 브라질로도 가고 했는데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에딩턴이 이 중에서 그러니까 0.86 1보다 작게 나오는 거는 이제 버렸어. 그 여기에 대해서도 뭐
그러니까 에딩턴 쪽에서는 뭐 초점이 안 맞았다든지 건판 상태가 뭐 달랐다든지 뭐 이제 이런 이유를 뭐 대긴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일단 이 실험 자체가 만약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런 틀이 없었다면 이런 관측 자체가 일단 없었던 거고, 태양을 통해서 별이 휘는 걸 봐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새로운 중력 이론이 없었다면 그런 실험 자체가 디자인이 될 수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에딩턴의 입장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극 옹호하고 그걸 검증하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볼 때 조금 이게 선입견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보기도 해요. 사실 뭐 이렇게 데이터를 배제한 데 대해서는. 근데 뭐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봉하는 이론에 맞추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좀 미묘한 경우는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게. 이번 학기 수업하면서 예를 들었던 게 이 쿼크의 3세대 섞임을 이야기를 할 때 CKM 행렬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행렬을 기술을 하면은 이게 3개의 회전과 1개의 위상이 나오는데 이 베타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KK에서 베일 검출기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베일 검출기에서 이게 이제 고바야시 마스카와한테 3세대를 도입했던 고바야시 마스카와한테 노벨상을 안기려고 이걸 만들어서 실험을 해가지고 처음 데이터를 했을 때 이게 이게 phi 1이라는 게 베타 값인데 sin 2 베타 값이 0.99 지금 센트럴 밸류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처음에 내부적으로 나온 게 1.02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이론을 통해서 sin 값이 1보다 크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그럼 그랬을 때 일단 프렐리미너리하게 데이터를 깠는데 1이 넘는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뭔가 좀 노이즈를 더 제거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틀이 그렇게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이론들, 백그라운드들 이런 것에 의해서 제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항상 다 이런 건 아니야. 항상 다 이렇진 않고 LHC 같은 데서 나오는 데이터 보면은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는 값인데 음수로 피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데이터 그대로 이제 쓰는 거지. 근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또 실험 자체가 복잡해지고 처리할 데이터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관련된 사람도 뭐 무수하게 많고, 그러면 정말로 모든 매 스텝마다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사실 잘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고,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사고의 틀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말로 백지 상태에서 뭔가 데이터를 본다. 내지는 그 상태에서 뭔가 실험 자체를 디자인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게 또 DM-콰이 명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증거에 의한 이론의 과소결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실험적 사실에 대해서 그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굉장히 많고, 그 하나의 이론에서도 가설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고 여러 레벨의 이론들이 층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실험이 이론하고 다른 결과를 냈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그냥 그 이론이 완전히 이렇게 폐기가 되거나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이론에 뭔가 실험 결과가 틀리게 나왔을 때 이게 이론의 어느 레벨에서 틀린 건지를 그냥 쉽게 알 수가 없어서,
실험 하나 가지고 이론 전체가 폐기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증거 때문에 이론이 결정되는 거는 그 언더 디터미네이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뭐 좀 문제가 생겨서 사실 이론에서 뭔가 약간 보정을 하거나 새로운 가설을 도입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제 그 피해 나갈 수 있는 여지도 많으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이런 거지. 수성의 공정 궤도는 뉴턴의 그 만륜력의 법칙 R 제곱분의 1이 맞다 그러면 이게 공정 궤도가 이게 그냥 공간상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궤도가 이렇게 돌거든. 이 돌아가는 정도가 그 뭐 관측한 게 이제 100년에 5,600초인데 나머지 아는 거 다 빼고 나면은 100년에 4.3초 정도가 정체불명이었어요. 그죠? 근데 1학기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인데 이거를 해결을 못해서 이렇다고 해서 이 4.3초가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뉴턴 역학을 폐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 전혀. 폐기하지 않고 어떻게 솔루션을 찾았냐면은 그때 난 솔루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성하고 태양 사이에 벌컨이라는 행성이 있다. 그래서 걔가 이 궤도를 교란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뭔가 이론과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새로운 어떤 가정이나 이런 걸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비껴나가는 거지. 그걸로도 잘 설명이 안 됐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뉴턴 역학 부정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 뉴턴 역학이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된 거는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중력장 방정식을 완성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중력장 방정식을 완성한 게 1915년 11월 25일자 논문인데 그게 완전히 완성된 형태고 그 완성되기 일주일 전에 그 18일자 논문에 이제 이거를 설명했다 그랬죠. 이거를 거의 완성 직전에 자기 이론으로 이거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중력 이론이 나올 때까지는 아인슈타인 그 뉴턴의 만륜력이 틀렸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실험 한두 개로 뭐 이론이 뒤집어지거나 이런 일은 극히 뭐 드문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귀납주의 약간 그 좀 변형된 형태가 반증주의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봐가지고 이게 옳은지는 알 수가 없는데 무한번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거 무한번 아무리 많이 봐도 이걸 진짜 내일 또다시 태양이 동쪽에서 뜰지 알 수는 없는데 한 번 서쪽에서 뜨면은 그게 거짓말인 건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흔히 듣는 얘기가 모든 백조는 희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백조를 뭐 수천만 마리를 봐도 알 수가 없지만 블랙스완을 한 마리를 보고 나면은 아 저게 틀린 말이구나라는 건 단박에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반증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주장한 사람이 칼 포퍼죠. 그러니까 first viability, 반증 가능성을 가진 이론이 좋은 과학 이론이고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제시하는 그런 게 좋은 과학 이론이고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과학과 비과학을 가르는 기준이고, 그래서 이런 반증 가능성을 계속해서 살아남은 이론이 그게 이제 좋은 이론이다. 그래서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근데 이게 그 관찰의 근본적인 한계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증 자체가 틀릴 가능성도 있고, 근데 확증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반증만 가능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잘 맞지도 않아요. 뭐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은 수성 궤도가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뉴턴 역학을 반증하는 사례로도 손색이 없는 거긴 한데 그게 나왔다고 해서 뉴턴 역학 버린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 근데 그 이제 촉근 이론 같은 경우에도 이걸 가지고 이거를 비판하는 가장 그 손쉬운 비판의 근거가 이거 포포시에 반증하는 과학자 지식이 없으니까 이건 과학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제 주변의 과학자들이. 특히 이제 실험하시는 분들이. 이건 너무 싸구려 비판이야. 내가 봤을 때는. 반증
반증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이거 과학이다 아니다라고 가르는 기준이 아니에요. 전혀 과학은 그렇게 발전해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과학 철학 하시는 분도 포퍼의 반증주의를 아직까지 그렇게 중요한 기준으로 신봉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무식하거나 탐욕스럽다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끈이론 같은 경우에 이론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정합성이라든지 문제나 이제 이런 거를 사실은 파고들어서 논의를 해야 이게 생산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극복하는 그 논의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구조주의와 패러다임, 토머스 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선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은 그 구조 속에서는 한두 개의 어떤 그 변화가 구조 전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구조주의거든요. 구조를 이루는 구조 전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구조 내에서의 개별적인 변화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 과학도 그런 하나의 구조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한 건 사회혁명과도 같다는 거죠. 그 구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패러다임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패러다임이 뭐냐도 참 여러 가지 좀 애매한. 쿤이 처음에 과학혁명의 구조를 쓰면서 이거를 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개정판 내면서 다시 재해석을 하고 했는데, 좀 의미가 뭐 애매하고 패러다임이 정확하게 뭐냐에 대해서 논란도 좀 있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사회화된 의미로 그 쓰고 있는 패러다임을 일단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이게 뭐냐면은 뭔가 그 과학자들한테 문제를 푸는 어떤 규범을 준다는 거지. 과학 활동, 이런 것이 과학 활동이다라는 규범을 이제 정해주고, 그리고 이것이 그 패러다임이 어떤 실제로 뭐 실험을 하거나 그걸 검증하거나 해석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그런 어떤 인식의 범위를 이렇게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틀이 있다는 거야. 틀이. 그래서 그 쿤이 생각하는 그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이런 정상과학이 있고, 그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있으면은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일상적으로 그러다가 경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나서 둘 사이에 이제 그 경쟁을 하게 되면 이제 위기의 순간이 오고,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보다 더 많은 걸 설명하고 더 얘가 했던 역할을 얘가 더 잘 수행하게 되면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얘가 새로운 정상과학이 된다는 거고, 이렇게 전이되는 과정이 이게 그 사회적인 혁명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적이라는 거죠. 사회혁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연속적이고 인식의 연속성이 아니라 인식의 단절성을 강조를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종교적 개종에 가깝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인식론적인 단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우수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거를 논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는 없다는 거고, 그래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공략 불가성.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거지. 완전히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가 안 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거는 종교를 바꾸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개정판 내고 할 때는 약간 좀 이게 완화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처음에 얘기했던 주장은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보면은 이게 처음 썼던 중력장 방정식인데, 이 좌변에 G뮤라고 쓴 게 뭐냐면은 그 시공간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 아인슈타인 텐서라고 우변이 T뮤라고 쓴 게 에너지 모멘텀 텐서예요. 저게 시공간에 퍼져 있는 에너지 분포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인데, 이 카파가 비례상수야. 이 비례상수를 찾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자기의 새로운 중력 방정식이
고전적인 극한에서는, 그러니까 뭐 중력의 세기가 굉장히 약하고 시간의 변화가 거의 없을 때는 만류인력의 법칙을 리프로듀스 해야 될 거다라는 걸 가장 강력한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그래서 쭉 그 조건으로 계산을 쭉쭉 해나가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쓴 게 만류인력의 법칙을 고급스럽게 고급지게 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비교를 해보면 카파 값이 이제 88G라는 값이 나와요. 여기 G가 뉴턴 상수거든, 뉴턴 상수. 그러니까 시공간이 굽어서 중력이 생긴다는 새로운 자기의 중력 이론인데 거기에 중요한 상수가 뉴턴 상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만류인력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쿤의 언어로 보면 완전히 전혀 다른 패러다임인데,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지만 그 중력 상수가 어떻게 보면 그 둘을 사실 연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조건은 아인슈타인이 중력장 방정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자기의 새로운 이론이 고전적인 극한에서는 만류인력의 법칙을 재현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그거를 만족하지 않는 다른 시도들은 다 제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한 게 그렇게 이렇게 단절적으로만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속성, 그러니까 과학하는 사람들, 일선과학자들 연속성을 되게 중요한 미덕으로 생각을 하거든. 이게 포함하면서 확장하는 개념을 좋아하지, 기존에 있던 것이 종교를 바꾸는 것처럼 다 갖다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옮겨간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또 하나는 과학 자체를 이제 하나의 구조로서 보는 구조주의적인 어떤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유명한 사람이 라카토슈라는 사람이 있는데, 헝가리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과학 활동이 하나의 연구 프로그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이게 뭐 정확하게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읽어봐도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싶은데, 하여튼 뭐 이런 어떤 연구 프로그램으로서의 과학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 부정적 발견법과 긍정적 발견법. 그러니까 뭐 어떤 연구를 해 나갈 때 회피하려 연구 경로가 있고, 이론을 수정하거나 변할 때 어떻게 가야 된다지, 이런 규칙들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거대 연구 프로그램으로서의 과학. 그래서 이제 발전적인 연구 프로그램들 중에 발전적인 놈이 있고 퇴행적인 놈이 있는데, 발전적인 놈들이 살아남아서 지금의 그 과학을 이루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게 이렇게 좋으냐 나쁘냐는, 이거는 결국 그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제자가 돈이 많았대. 돈이 많아서 그래서 자기 스승의 이름을 걸고 상을 만든 게 라카토슈 상이에요. 라카토슈 상이고, 그 상을 받은 게 그 온도계 철학이고. 그래서 이런 뭐 주장들이 이제 뭐 쭉 있었어요. 뭐 다 포괄하는 건 아니지만 대충 과학이란 뭐 이런 거다. 이런 활동을 과학 활동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들 중에 하나가 구조주의고, 뭐 라카토슈도 사실은 뺄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긴 많은데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 과학자들이 이제 좋아하는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가 환원주의. 어제 대학원 세미나에서도 나왔던 건데, 환원주의가 영어로 리덕셔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본 정의가 이거야.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을 단일 레벨의 더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설명하려는 입장. 그러니까 대략 뭔지는 알겠죠. 더 기본이 되는 요소들로 뭔가 설명하자는 거. 뭐 이거는 위키에 나와 있는 건데, simpler, more fundamental things, individual constituents, 이런 걸로 뭔가 대상을 설명하자는 거고, 이게 데카르트가 환원주의적 입장에서 이제 사람을 제외한 동물이나 이런 것도
그 동물이 유기체고 생명체긴 한데 얘를 결국 환원주의자 입장에서 뜯어보면 이런 어떤 그 기계 부품과 같은 그런 그 최소 요소들로 이렇게 분해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 이제 환원주의예요. 예를 들면은 수지가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 수지를 볼 때 그 수지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는 다시 이제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고 그죠? 그 원자핵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그 중성자 내부는 양성자, 중성자들 다시 보니까 쿼크나 글루온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더 근본적인 단위로 뜯어보는 것이 이게 환원주의. 그래서 입자물리라는 사람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환원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스티븐 와인버그도 죽어라고 이제 환원주의를 주장했던 거고, 요게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말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게 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끈이론인 거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 레벨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환원주의자일 수밖에 없어요. 환원주의자일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식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학 활동의 그 가장 티피컬한 어떤 모습이기도 하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과학하는 사람들이 환원주의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와인버그가 그 최종 이론의 꿈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연력학은 통계역학으로 설명이 되고 이거는 결국은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으로 다 설명이 되거든요. 분자생물학도 결이잖아. 화학은 근데 뭐냐면은 결국 양자역학이거든. 화학은 최외각 전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그거 슈레딩거 방정식 풀면은 다 나오는 게 화학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결국은 또 표준 모형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다 이거지. 뭐 광학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게 근데 표준 모형은 중력을 설명 못하는데 만약에 끈이론이 맞다면 얘는 중력까지 설명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원주의적으로 그 물리 이론을 보는 게 이제 이런 모습일 거라는 거죠. 뭐 천문학 일반 상대론도 이제 이게 중력 라인인데 중력 라인은 여기 양자역학하고는 오버랩이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만나는 게 이제 끈이론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끈이론이 가장 유력한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유력한 어떤 최종 단계 이론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게 이게 와인버그의 주장이고, 요것을 생물학에 그대로 접목을 하면은 이게 그 에드워드 윌슨이 주장했던 통섭이 되는 거지. 이 모든 것이 에피데믹 룰로 다 설명이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가 이야기로는 윌슨은 그러니까 생물학 버전의 와인버그인 거예요. 근데 이 후성규칙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분자 생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분자 레벨에서 하는 건 결국은 전부 다 또 입자물리로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와인버그하고 윌슨을 연결하면 세상 모든 것이 그냥 다 설명이 되는 거야. 입자물리로. 이게 환원주의예요, 이게. 근데 뭐 과연 이런 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조금 의문은 있지만 하여튼 이런 환원주의적인 접근법이 굉장히 뭐 어제 저기 세미나에서 들었지만 성공적이었고 또 나름 의미도 있는데 뭐 여기 환원주의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구성론적 환원주의 이게 제일 쉽게 생각하시는 대상의 어떤 기본 구성물, 그다음에 이론 환원주의는 이제 와인버그가 선호하는 거. 왜냐 와인버그는 최종 이론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이론으로 어떤 이론을 이제 설명하거나 하는, 그러니까 이론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환원주의가 이론 환원주의고, 뭐 설명적 환원주의,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 레벨의 환원주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리를 하는 내부에서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숫자가 더 많을지도 몰라. 특히 고체 물리를 하는 사람들은, 환원주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대표 주자가 필립 앤더슨이라고 고체 물리학의 대부. 앤더슨이 미국 물리학회에서 이제 고체 물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강연을 했대요. 현대 고체 물리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쭉 강연을 하는데, 보통 그렇게 리뷰 강연하면은 누가 무슨 업적을 했고 누가 무슨 발견했고 누가 무슨 컨트리뷰션 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앤더슨이 그 강연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주어가 I였대. I discovered, I explained, 뭐 그만큼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그 필립 앤더슨은 말하자면 와인버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유명한 그 아티클이 More is different. 많으면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되게 유명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많으면 뭔가 새로운 종류의 어떤 법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현상, 소립자 레벨에서는 전혀 없는 거거든. 뭔가 많아지면 새롭게 보는 현상 중에 하나다. 그래서 생명현상, 뭐 지능, 뭐 군중 심리, 군중 행태 아니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펀더멘탈한 레벨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많이 모이면 단지 개수가 많기 때문에 없던 현상이 새로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emergence라고 해요. emergence.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레벨에 뭔가 펀더멘탈한 티어리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소립자 이상의 수준에서 소립자 레벨에서만큼이나 근본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면은 그러면은 왜 돈을 SSC에다가만 돈을 써야 되냐 이거예요. 그럴듯하지? 너 듣고 보면. 그래서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그 고체 물리하는 친구랑 밤새 술 마시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밤새 싸워도 답은 없어요 사실. 근데 하여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